어떤 질문이 있었냐면 저는 조건반사 과잉 섭취에 공감하지 못하며 읽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미국식 식습관에 길들여진 독자들만 공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이런 식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흔한가요? 아니 뭐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제가 다른 질문도 함께 읽어드릴게요. 건강한 체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뚱뚱하면 살을 빼야 하고 마르면 살을 찌워야 하는 걸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도 여러분 댓글창에 다양한 의견 한번 달아봐 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우리끼리 한번 얘기 좀 해보자고요. 겨울서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겨울입니다. 겨울서점이 리디북스와 함께 3개월 동안 온라인 독서 모임을 합니다. 박수! 4월, 5월, 6월 이렇게 3달 동안 함께 하는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4월의 선정도서에 대해서 여러분이 보내주신 의견도 같이 한번 살펴보고요. 책에 대해서 좀 정리도 해보면서 여러분의 의견을 또 댓글로 함께 나눌 수 있게끔 하는 시간을 오늘 가져보려고 합니다. 리디북스 측과 협의해서 여러분이 최대한 책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리워드도 여러분이 많이 받아가실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첫 번째 선정도서의 대여가가 무려 2,000원이었습니다. 리디북스 측에서 출판사와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일정 기간 동안 싸게 대여를 하실 수 있도록 협의를 했는데요. 그것도 대여를 하면 리디북스 1000포인트를 다시 드리는 그런 혜택까지 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 1,000원에 말하자면 책을 대여할 수 있었던 셈이죠. 그리고 4월의 우수 참가자분들께 리디북스 포인트 10,000포인트 드리고요. 4월, 5월, 6월 우수 참가자분 중에 선정을 해서 리디 페이퍼도 단말기도 증정을 해드립니다. 저 요새 리디 페이퍼 쓰고 있는데 좋더라고요. 솔직히 크레마 그랑데보다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리워드 여러모로 탐나시죠? 5월의 선정도서는 무례한 시대를 품위 있게 건너가는 방법입니다. 이번에도 2,000원에 대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참여하시면 오히려 벌어가는 포인트가 많으신 그런 독서 모임이니까요. 한번 열심히 참여를 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열심히 해주셔야 제가 계속 이런 걸 가져올 수 있어요. 화이팅! 그리고 선정도서는요, 리디 셀렉트에서도 보실 수 있으니까요. 셀렉트 쓰시는 분들은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리디북스와 함께하는 온라인 독서 모임 첫 번째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선정도서로 선정했던 책은 과식의 종말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그 리디북스 온라인 독서 모임 페이지에 제가 이 책을 선정한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첫 책을 선정할 때 제가 염두에 두었던 것은 책 자체보다 여러분이 좀 할 말이 많으실 법한 그런 도서를 선정을 하고 싶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19가 1년 넘게 유지가 되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는 정말 너무 익숙하게 살 쪘다 이런 얘기도 하고 이제 자꾸 배달 음식 너무 많이 먹어서 건강을 해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동시에 피트니스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커졌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우리 몸 안에서 우리 몸이라는 어떤 세계를 두고 여러 가지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다들 어떻게 이 시기를 건너가고 계신지 이 식습관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선정을 했던 책입니다. 이 먹는 데 영향을 주는 요소는 굉장히 다양하죠. 단순히 음식이 맛있어서 열심히 많이 먹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대부분 알고 있잖아요. 사실 이 책을 선정하게 됐을 때 그 배경 중에 또 하나가 뭐였냐면 제가 그 페이지에 쓰지는 않았는데 제 개인적인 경험 때문이기도 했어요. 사실 작년 하반기에 제가 휴방하기 전에 정말 좀 심리적으로 또 체력적으로 되게 몰려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도 너무 많이 받고 되게 우울감도 많이 느꼈었고 너무너무 힘든 시기를 이제 보냈는데 그때 제가 식습관이 완전히 무너졌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바빠서 뭘 좋은 음식을 잘 차려서 먹을 시간 자체가 나지 않다 보니까 자꾸 배달시켜서 먹게 되고 그게 습관이 되니까 점점점 이제 자극적인 음식을 배달시켜서 계속 먹고 그리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또 빨리 간편하게 이걸 풀 수 있는 방법이 몇 개 없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음식이었고 밤에 막 야식 11시, 12시에 배달시켜가지고 야식 먹고 막 이런 생활을 하면서
정말 휴방만 바라보고 버텼던 시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식습관이 완전히 무너져서 그거를 이제 복구하는 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이런 일을 저만 겪는 건 아닐 것 같고, 그리고 이게 분명히 우울감과 어떤 관련이 있다. 그리고 우울감뿐만이 아니라 내가 보고 듣는 어떤 미디어라든지 여러 가지 나에게 전해지는 자극과도 관련이 있다라는 걸 이제 체감적으로 좀 느끼게 돼서 그런 배경에서 선정을 하게 된 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이 책에 대한 감상, 그리고 저희 발제문에 대한 답들을 보니까 아마 비슷한 경험들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 이야기는 조금 뒤에 하기로 하고 책의 내용을 좀 간단히 정리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책의 내용을 여기서 뭐 챕터 1부터 끝까지 완벽 요약 이렇게 하진 않을 거고요. 보시는 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선에서 간단하게만 요약을 하고 넘어갈게요. 이 책을 크게 3가지 파트로 나눈다면 이제 과식을 유발하는 어떤 메커니즘에 대한 설명, 그리고 조건반사 과잉 섭취라고 이 책에서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에 대한 심층 탐구, 여러 가지 실험 결과들, 그리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 이렇게 3파트로 이제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과식을 하게 만드는 이 식품공학의 메커니즘은 도대체 무엇이냐? 이 책에서 가장 첫 번째로 들고 있는 것은 설탕과 지방의 결합입니다. 기본적으로 설탕과 지방이 만났을 때 이제 뭐 동물 실험이든 인간이든 조금 더 계속 먹고 싶어 하는 그런 이제 경향을 띠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실험 결과도 있습니다. 비만에 저항하는 쥐에게, 그러니까 비만 저항성이 있는 쥐를 이렇게 유전적으로 만들어낸 거죠. 그 쥐에게 지방 함유량만을 늘린 음식을 주는 것으로는 과식하거나 비만이 되도록 만들지 못한다. 하지만 지방과 설탕 함량을 모두 높인 음식을 먹으면 고칼로리 음식을 먹는 비만 경향성이 있는 쥐만큼 빨리 뚱뚱해진다. 이런 이제 동물 실험 결과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동물이기 때문에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조금 더 큰 어떤 자극을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이 책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초정상 자극, 그러니까 슈퍼노멀 스티뮬라이라고 해서 동물들도 어떤 일정 기본적인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자극을 뛰어넘는 자극에 좀 매혹되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식의 음식이 초정상 자극의 한 예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과식을 유발하는 환경이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접근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거 우리 너무 많이 느끼고 있죠? 간편한 배달, 세상에 배달이 이렇게 편리하고 이렇게 정말 어떤 큰 산업이 될 거라고는 상상을 못 했었는데, 정말 배달 시장이 너무너무 커졌죠. 그냥 이게 배달이 돼 싶은 것까지도 핸드폰으로 그냥 몇 번 이렇게 띡띡띡 누르면 바로 배달이 되잖아요. 그런 식의 접근성이 높아진 것도 과식을 하게 된 그런 환경에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식품공학적으로 봤을 때 계속 맛과 향을 개선해서 우리가 더 먹고 싶어 하도록 그런 방향으로 우리를 유도하고 있기도 하죠. 여러 화학 향료를 통해서 우리의 입맛을 자극하기도 하고 우리가 멈출 수 없게 만들기도 하죠.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과식을 유발하는 우리의 주변 환경과 어떤 식품공학적 메커니즘을 설명하고, 그랬을 때 이게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반복적으로 과식을 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어쩌다 한번 과식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과식을 하면서 몸이 계속 변화하게 되는데, 이 기제를 이 책에서는 조건반사 과잉 섭취라고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조건반사적으로 많이 먹게 된다라는 건데, 조건반사라고 하면 어떤 조건이 주어졌을 때 그냥 무의식적으로 툭 튀어나오는 행동이라는 거죠. 그걸 이제 조건반사라고 우리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과잉 섭취를 한다는 건데, 이 책에서 정리하고 있는 메커니즘은 어떤 단서, 예를 들어서 어떤 향, 맛, 시각적인 자극 뭐 이런 것들이 주어졌을 때 도파민이 우리 머리에서 쭉 나오는 거예요. 그 도파민 쾌감을 느끼게 해주는 호르몬이죠. 도파민이 분비되면서 난 저걸 먹으면 기분이 좋아질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섭취를 했을 때 실제로 오피오이드 회로, 그러니까 쾌감을 이 자극하는 회로가 작동을 하면서 실제로 어떤 쾌감을 느끼게 되고, 이것이 반복되면서 오피오이드 회로를 자극하면 더 먹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먹고 하다 보면 그게 반복되면서
통해서 우리의 뇌를 바꾼다라고 이 책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이 자극에 대한 반응성이 다른데 이 자극에 뭐 무심할 수 있는, 무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이 사실 좀 들기는 해요. 그 뒤에서 조금 더 얘기를 할 텐데 이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당분, 고지방 음식을 먹을 때 만들어지는 오피오이드는 자극을 주는 효과 말고도 고통과 스트레스를 줄이고 마음을 진정시키는 효과도 있다.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우리의 기분을 좋게 만든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분을 좀 좋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어떤 마음의 안정과 평화, 기분 좋음, 단기적인 쾌락 이런 것을 얻고자 하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도 해요. 예일 의과대학의 라지타 신하는 슬픔과 분노가 통제력 상실을 일으키는 가장 큰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스트레스도 과식을 유발한다. 이런 이야기도 책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고 그것 때문에 우울하고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막 되게 우울감을 느끼고 슬프고 이런 상황에서는 과식의 벗어날 수 없는 악순환에 빠지기가 더 좋다는 거죠. 그래서 조건반사 과잉 섭취에 대한 분석을 이렇게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극복 방안에 대해서도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식을 하는 경우에 그리고 그렇게 해서 체중이 늘어나는 경우에 외부 효과 이론과 억제 이론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자꾸 들어오는 자극에 반응을 한다라는 설이 있고 그걸 내가 참으려고 하니까 그거에 대한 반발심으로 더 먹게 된다라고 하는 설이 있다는 거죠. 이런 이론을 이야기를 하면서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야만 이것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데 필요한 것을 5가지로 정리하고 있는데요. 인식하는 거, 경쟁 행동 만들기, 경쟁 생각하기, 지지자를 확보하기, 그리고 정서 학습하기 이렇게 5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개인적인 극복 방안이 될 거고요. 사회적인 방안으로는 모든 레스토랑에서 칼로리 함량을 반드시 표시하는 거, 그리고 모든 식품에 설탕, 정제탄수화물, 지방 함량이 표시된 성분 분석표를 부착하는 거, 그리고 교육 캠페인을 통해서 자극적인 음식의 문제를 교육하는 거, 그리고 식품 마케팅의 감시와 비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도 해요. 우리의 목표는 음식과 그 제공자를 비방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음식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만으로 이것이 다 바뀔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은 조금 들기는 하네요. 이런 의문뿐만 아니라 독자 여러분이 써서 보내주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요.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은 언제 많이 먹게 되나요? 어떨 때 조건반사 과잉 섭취에 휩쓸리나요? 라고 질문을 드렸어요. 이거에 대해서 다양한 대답을 해주셨는데 회사에서 정규 업무 시간과 특근을 마쳤을 때 너무 이해가 가죠? 그리고 두땡님, 회사 점심시간에 그러니까 출근을 하고 일을 시작할 땐 괜찮은데 점심시간이 얼마 안 남았구나 생각하는 순간부터 허기가 찾아온대요. 근데 좀 이게 이상하다고 생각을 한 게 재택근무를 하는 날은 공복 상태로 있어도 별로 배가 고프지 않으시다고 합니다. 그렇게 오늘 점심은 진짜 맛있는 거 먹어야지 라는 생각에 휩싸여서 다른 때라면 절대 먹지 않는 양의 점심 식사를 하신다고 보내주셨고요. 홈땡땡님은 하루가 만족스럽지 않아서 보상 심리에 휩쓸릴 때,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일이 자꾸 떠오를 때 등등 시간을 알차고 의미 있게 쓰지 못했다는 생각이 올라와서 먹게 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아이땡땡땡님은 할 일이 많고 바쁘게 살 때 제일 먼저 희생이 되는 게 건강한 식사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새땡님은 지난 겨울에 재택근무를 한 적이 있는데 집중해야 된다는 생각에 단 거를 계속 드셨다고 보내주셨고요. 이렇게 보내주신 분도 계세요. 음식이 고생한 나를 위해 가장 쉽고 빠르게 줄 수 있는 자극적인 보상이다. 그리고 밤마다 고요한 시간이 찾아오면 허한 마음을 음식으로 채워넣기도 한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저도 이거에 너무너무 공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라땡땡님은 먹고 싶은 음식이 구체적으로 많으실 때, 그래서 최근에 마라탕 10,000원어치를 먹고서 곧바로 떡볶이를 드시러 가셨대요. 그래서 바로 뒤에 질문에도 답을 하셨는데 배탈이 너무 크게 나셔가지고 약간 호되게 당하셨대요. 그 뒤로는 약간 많이 먹는 것 자체를 줄이게 됐다고 해서 한번 아파봐야 된다 막 이런 의견을 보내주셨는데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런 분도 계셨어요. 육아를 하면서 지칠 때 자기도 모르게 단 걸 찾는다 이런 분도 계셨고요.
먹방 유튜버들의 영상을 찾아보는 게 일종의 즐거움이 돼서 내 식사는 이미 끝났음에도 한참 남은 화면 속 그들의 시간을 될 수 있는 한 함께하며 초콜릿을 먹었다. 이런 분도 계셨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이 과식을 하게 되는 상황들이 있죠.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고 좀 하기 싫은 거 하고 나를 자제해야 할 때 좀 뭔가를 계속 먹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고, 첫 번째로. 그리고 바쁠 때, 건강한 식사를 챙겨 먹기가 좀 힘들 때 이런 의견이 있었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먹고 싶은 게 있을 때 이거는 아까 책에서 설명한 어떤 자극 같은 게 되겠죠. 이런 케이스에 좀 많이 먹게 되는 것 같다라는 의견을 지배적으로 주셨습니다. 제일 많이 본 거는 보상 심리 때문에 많이 먹게 된다라는 의견이었어요. 저도 너무너무 공감을 했었고, 생각을 해보면 작년에 그렇게 많이 먹었을 때 배가 안 고픈데, 그러니까 배가 부른데 계속 뭘 먹는 거예요. 내가 배가 부르다는 것도 알고 이걸 먹고 났을 때 기분이 나쁠 거라는 것도 알고 정말 돈만 쓰고 건강에도 안 좋고 나한테 정말 하등 좋은 게 하나도 없다는 걸 알면서도 시켜 먹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허하니까 뭔가 계속 밀어넣게 되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좀 우울하고 이럴 때 많이 먹게 됐던 것 같고, 저의 경우에는. 그리고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 자제력 있죠. 나 자신에 대한 통제력, 자제력이 용량이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음식을 안 먹어야지 하고서 자제력을 거의 다 쓰면 내가 사고 싶었던 거를 그냥 못 참고 사버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자제력의 전체 용량에서 그걸 덜어서 쓰는 식으로 이제 우리의 의식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하기 싫은 일을 많이 하면 거기서 이미 자제력을 이제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얼마 남지 않은 그 자제력을 가지고 음식까지 참기에는 힘든 거죠. 그래서 그런 식의 멘탈 리소스가 한정되어 있다는 데에서 오는 원인도 분명히 있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드린 질문이 뭐였냐면, 이런 과잉 섭취의 문제점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이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답변을 보내주셨는데요. 실질적으로 몸의 문제, 소화기관 문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속이 부대끼면 참 미안하다, 이렇게 허땡땡님 이렇게 보내주셨고, 아까 말씀드린 몸이 아프셨던 라땡땡님의 의견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몸이 아픈 게 하나가 있을 거고, 그리고 이것도 있었어요. 한땡땡님께서 누구에게든지 찾아올 수 있는 당뇨라는 질병의 무서움을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것 같다. 40대 중반에 접어든 나는 현재 당뇨에 대한 치료 방안으로 식이요법과 운동을 병행하고 있다. 이 질병에 대한 무지와 무분별했던 식생활을 후회하고 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몸이 아픈 그런 영향이 있을 수 있고요. 이렇게 써주신 분 계세요.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는 데에서 오는 좌절감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에겐 우울한 기분이 가장 위험하다. 먹을 때는 행복하지만 과하게 먹고 나면 우울해진다. 포만감이 들면 불쾌하기까지 하다. 이렇게 보내주신 분도 계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심리적인 문제? 여러분 다 아시죠? 과식 막 하고 나면은 내 자신이 너무 싫고 한심하게 느껴지고 너무 우울해지고, 기분 좋으려고 먹은 건데 먹고 나는데 기분 더 안 좋아지고, 이런 경험 아마 해보신 적 있으실 텐데 그런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지적해 주신 세 번째 문제가 환경적인 문제였습니다. 어디서든 먹을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될수록 자극에 반응해서 더 먹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환경오염과 불결하고 좁은 축사에서 짧은 평생을 보내다 도살당하는 가축들 문제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배달 음식을 시켜 먹고 나오는 수많은 쓰레기를 보면 언제나 죄책감이 든다. 이런 분 계셨고, 다른 분인데 비슷한 의견이 있었어요. 과자의 포장재를 보면서 죄책감을 느낀다. 많이 먹은 날은 간식 포장지가 한가득 쌓이기도 한다. 이렇게 써주셨고요. 넷플릭스의 시스피라 씨나 영화 옥자를 비롯한 많은 미디어에서 다루듯이 음식을 많이 먹는 행위는 환경 문제까지 영향을 준다. 그래서 이런 신체적인 거, 심리적인 거, 그리고 환경적인 거, 이렇게 세 가지로 좀 정리가 되는 그런 분위기였고요. 세 번째로 제가 드린 질문은 2021년의 시점에서 사회적인 방안을 고민해 본다면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드렸는데, 사실 쉬운 질문은 아니죠. 우리가 답을 갖고 있을 수 있을 법한 질문은 아니지만 그냥 한번 우리의 의견을 나눠보면 좋겠다 싶어서 드렸던 질문인데,
미디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는 너무나 쉽게 음식의 이미지에 접근하고 그 보상을 받아들이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피트니스의 유행은 폭식을 수용하도록 혹은 극단적 식사를 통해 조여주도록 설득하고 있어요. 개인이 노력한다고 해도 저항하기 어려운 마케팅 수법이 과식을 부추기고 유행시키고 있어서 좀 더 경각심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홈땡땡님 보내주셨고요. 두땡님은 우리의 건강을 생각하는 식품 기업에 투자하고 그렇지 않은 식품 기업을 감시하는 등의 행동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변화를 이끌어내는 힘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비슷하게 요즘 회사들이 앞다퉈 ESG 경영을 통해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영으로 변화하듯이 식품 산업도 소비자에게 영양가 있고 균형 있는 식사를 제공하는 원칙을 기준으로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써주신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책에서 이야기하는 교육 문제를 지적해 주신 분도 계셨어요. 아까 그 당뇨 있으시다는 분은 태만하고 무분별한 과잉 섭취의 식생활이 나중에 맛있는 음식에 대한 접근을 철저히 막을 수도 있다는 것을 미리 알려줘야 할 것 같다. 그러니까 본인이 당뇨 때문에 너무 고생을 하셔서 맛있는 걸 못 드신대요. 이거를 알았으면 내가 그렇게 먹지 않았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의견을 보내주셨고, 그리고 사회적인 소득 문제를 지적해 주신 분도 계셨어요. 아이땡땡땡님께서 이런 문제는 사람들의 소득, 경제적 능력과도 연결된다. 내게 지금 15달러밖에 없다면 나는 배고픈 샐러드를 사 먹을까? 배부른 빅맥 세트를 사 먹을까? 과연 이걸 개인의 선택과 습관으로만 놔둘 수 있는 것일까? 이런 문제도 제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밖에도 많은 분들이 써주신 의견과 감상이 있었는데 제가 여기서 다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래도 제가 하나하나 들어가서 다 읽어봤습니다. 참여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제가 드린 질문 외에도 좀 재미있는 감상들이 있었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처음으로 내 과잉 섭취에 대한 성찰을 했다. 이런 분도 계셨고요. 제가 너무 공감한 문장, 형 땡땡땡땡님께서 잘 먹고 잘 사는 일이 참 어렵다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너무너무 공감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질문뿐만이 아니라 독자 여러분의 질문도 좀 받아봤는데요. 이 질문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댓글창에 좀 의견을 남겨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질문들을 읽으면서 되게 흥미진진했는데, 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저는 조건반사 과잉 섭취에 공감하지 못하며 읽었어요. 애초에 소식하는 편이고 음식에 대한 집착이나 갈망도 느끼지 않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미국식 식습관에 길들여진 독자들만 공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이건 저만의 개인적인 감상일까요? 정말 이런 식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흔한가요? 라고 질문을 보내주셨어요. 아마 지금 이 질문을 들으시면서 아니 뭐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제가 다른 질문도 함께 읽어드릴게요. 음식에 대한 욕구가 없는 경우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보고 싶어요. 요런 측면의 질문이 있었고, 반대쪽에 어떤 질문이 있었냐면 조건반사 과잉 섭취를 개인적으로 잘 통제했던 경험이 있으신 분이 있다면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같은 맥락에서 통제력 상실의 효과적인 조정 기술을 공유해 볼까요? 라는 질문. 이미 형성된 과식의 회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 그리고 보상 심리에 따른 과식을 억제하는 각자만의 방안이 있는지?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같은 책을 읽고도 완전히 반대되는 질문이 들어온 거죠. 처음에 읽어드린 질문은 진짜 우리나라에도 사람들이 이렇게 과식을 해? 라는 질문이었고, 반대쪽에는 과식을 극복한 사람들은 어떻게 한 거지? 라는 질문이잖아요. 저는 이 양쪽의 질문을 다 읽고 굉장히 흥미진진하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이 첫 번째 질문을 보면서 모르긴 몰라도 이분은 먹방을 안 보시는 분이 아닐까라고 저의 뇌피셜로 좀 짐작을 해봤는데, 왜냐하면 먹방 그 콘텐츠 댓글 같은 데 들어가 보면 뭐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먹방이나 아니면 음식 리뷰나 뭐 이런 거에 대한 댓글을 보면은 나도 막 저렇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맨날 잔뜩 시켰다가 결국은 다 못 먹고 남기고 막 배만 부르고 기분 나쁘고 그렇게 된다. 이런 댓글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고, 그러니까 그 먹방 영상 밑에 달려있는 그 수많은 그 과식 충동과 나도 저렇게 먹고 싶다라는 바람과 이런 분위기를 못 보신 것일까? 혹은 그 수많은 먹방 콘텐츠
것들의 범람에 대해서 이분은 뭐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이 질문을 듣고 흥분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좀 진정하시고 댓글에 차분하게 생각을 좀 밝혀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반대쪽에 있는 질문들도 함께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이 과식을 안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보상 심리에 따른 과식을 안 하는 방법, 그리고 이미 형성된 과식의 회로를 없애는 방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생각하시는 바를 댓글에 함께 우리 이야기 나눠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저의 개인적인 경우는 일단은 쉬어야 좀 해결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쉬는 게 저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일 자체가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원인이 없어지니까 제가 과식을 할 이유가 없어진 거잖아요. 보상심리라든지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거 자체가 사라졌기 때문에 휴방을 한 게 저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됐었고, 그러면서 다시 시간이 생기니까 음식을 해 먹을 수 있는 환경이 되고, 저를 위한 음식을 차근차근 준비해서 몸에 좋은 음식을 챙겨 먹고 몸에 좋은 식단으로 다시 돌아가고, 시간이 좀 걸리긴 걸렸어요. 이게 습관이 되놓으니까 한 번에는 못 돌아가겠더라고요. 그래서 휴방하는 동안에도 좀 고생을 했는데 계속 배달 음식이 먹고 싶어가지고, 어쨌든 저에게는 휴식하는 거가 힘이 되었었고, 그리고 그렇게 바꾸려고 노력을 해서 아예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저의 냉장고나 찬장에 음식의 종류가 완전히 바뀌는 시점까지 오는 거, 그렇게 완전히 생활 습관이 바뀌는 거, 그게 저에게는 중요한, 뭐 극복 방안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중요한 변화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자리를 잡은 상황인데요. 진짜 오래 걸렸습니다. 이게 몇 달 동안 배달 음식 먹으니까 한 뭐 두세 달 이렇게 먹으니까 돌아가는데 또 두세 달 이상 걸리더라고요. 정말 쉽지 않았는데 아마 여러분도 나름의 경험이 있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함께 얘기 나눠볼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질문을 아우르는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김택택님께서 식탐이 태어났을 때부터 많은 사람들과 반대로 살기 위해서만 먹는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자라온 환경 때문에 다른 걸까요? 아니면 타고난 걸까요?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뭐 당연히 환경 문제도 있고 타고난 문제도 당연히 있겠죠. 타고나기를 어떤 음식에 대한 자극 반응이 클 수도 있고, 그리고 호르몬 문제 때문에 그 허기를 쉽게 느끼는, 그러니까 배부름을 잘 못 느끼는 경우도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타고난 부분도 있을 것이고 환경적인 측면도 당연히 있겠죠. 책에서 약간 힌트가 될 만한 구절은 어떤 게 있냐면, 저탄수화물 고단백 식사 혹은 저칼로리 저지방 식사를 하는 사람들은 금지된 음식에 대한 갈망이 별로 없다. 그 음식과 짝을 이루었던 자극이 사라지면 음식을 먹고 싶은 욕구도 줄어든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물론 이게 전부는 아니겠습니다만 자극 반응도도 사람마다 다를 것이고 허기에 대한 반응도도 다를 것이고 애초에 먹는 식단의 차이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만한 질문일 것 같아서 가져왔고요. 두 번째 세트, 이 얘기도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질문이 있었냐면, 두땡님께서 과식과는 조금 동떨어진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건강한 체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뚱뚱하면 살을 빼야 하고 마르면 살을 찌워야 하는 걸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비슷한 질문으로 최근에는 체중계 위의 숫자와 관계없이 나를 사랑하자라는 것이 중요한 키워드가 된 것 같습니다. 이는 사회의 어떤 점을 반영한 것일지, 또 과식은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이거에 대한 문제의식 가지고 계신 분들도 보시는 분들 중에 많지 않을까 저는 짐작을 하는데, 요새의 피트니스 열풍에 있어서 좀 기만적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질문 주신 부분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건강한 체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뚱뚱하면 빼야 되고 마르면 찌워야 되는 걸까? 이렇게 보내주셨잖아요. 제가 요새 생각하는 거는, 요새 바디 프로필을 그렇게들 많이 찍잖아요. 운동해서 멋진 몸, 예쁜 몸을 가지는 것이 건강의 척도 내지는 젊음의 증명, 추억인 것처럼, 실제로 그럴 수도 있죠. 그렇게 다뤄지고 그게 우리 생활에 마치 일부가 되어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 약간 의구심이 저는 들어요. 보기에 좋은 몸이 건강한 말과 같은 말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바디 프로필을 찍는 근사한 몸은
건강한 몸과 동의어가 아닌데 그게 마치 건강한 것처럼, 그러니까 건강이라는 말로 그걸 가리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뭐가 건강해요? TV 프로그램이나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은 바디 프로필 얼마 안 남았다고 점심 저녁에는 닭가슴살에 아몬드 한 줌 뭐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게 뭐가 건강해요? 그거 하나도 안 건강하잖아요. 그게 어디가 건강하다는 거야. 그리고 저는 우리가 그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안 건강하잖아요. 그런 욕망을 할 수 있죠. 내가 젊은 시절에 멋진 몸을 만들어서 그걸 사진으로 남기고 싶다. 이런 그 욕망을 이해할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 건 아닌데, 그걸 건강이라는 단어로 가리는 게 저는 되게 기만적이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체력, 근육 이런 게 필요하죠. 그리고 성인병에 걸리지 않을 정도의 체지방이 적당 수준 내에 있는 몸, 이런 건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데 필요한 것인데, 그 이상을 하면서 사실은 미적인 것 때문에 하면서 그걸 건강이라고 부르는 게 맞나 하는 저는 의구심이 좀 있어요. 아마 보시는 분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것 같고 저랑 비슷한 문제의식 있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건강이라는 문제 자체도 저는 약간 의문이 있어요. 그것도 하나의 이데올로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건강한 몸은 물론 중요한데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그게 당사자, 자기 자신에게 중요한 것과 다른 사람에게 너 건강하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게 맞는 건가? 그것도 일종의 사회적인 압력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왜 우리가 사회적인 압력을 넣고 싶어 할까? 사회적인 비용이 들기 때문이겠죠. 그 사람이 안 건강하게 살면 공공의료 지출이 늘어나고, 뭐 그러니까 국가 입장에서도 예방의학을 하기 위해서 비만, 당뇨 예방에 돈을 쏟는 거고, 이번에 설탕에 대한 세금 얘기하는 것도 그것 때문이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작용하는 어떤 압력일 텐데, 뭐 이거는 좀 너무 가는 걸 수 있는데, 저는 그냥 한 번쯤 생각해 볼 저기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장애 문제랑 이게 연결이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건강함이 어떤 최고 가치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것이 과연 괜찮은 것인가 라는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사실 저는 생각을 정리를 하진 못했는데, 제 자신도 아직은 어떤 의구심 단계에 있는 것인데, 모르죠. 뭐 제 결론이 어디로 이제 가게 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그 자체에 대해서 그냥 한 번쯤 생각을 해보는 것도 뭐 나쁘지 않겠다. 하지만 저는 건강하게 살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거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네, 덧붙여 봅니다. 그리고 네, 다들 아프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어렵다, 그쵸? 그래서 이런 질문에 대해서도 여러분 댓글창에 다양한 의견 한번 달아봐 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우리끼리 한번 얘기 좀 해보자고요. 그리고 질문 중에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겨울님은 어떤 식사 습관을 가지고 계셨고 어떤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계신가요? 어떻게 실천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이땡땡땡땡님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작년 하반기에 너무 자극적인 배달 음식과 막 그런 거에 파묻혀 살다가 최근에는 좀 건강하게 먹고 있고요. 건강하다라는 말의 뜻은 이제 비정제 음식 위주로, 너무 가공된 음식이나 이런 것보다는 그 비정제 음식, 비가공식품, 우리가 먹는 뭐 기본적인 한식이라든지 즐겨 먹는 양식, 뭐 파스타나 아니면 뭐 어떤 간단한 샐러드나, 뭐 샐러드도 이렇게 좀 좋은 재료들로 해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과일과 뭐 야채와 이렇게 해가지고 탄단지 잘 맞춰가지고 몸에 좋게, 그러니까 적어도 먹으면서 이게 내 몸을 쓰레기로 만들고 있다는 느낌은 안 드는 그런 식사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참 방심하면 또 돌아오는 게 한순간이어가지고 약간 그 경계를 하면서 잘 챙겨 먹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 모두 어떻게 보셨는지, 책 읽으신 분들 어떻게 읽으셨는지 궁금한데요.
영상 보시고 들었던 여러 가지 생각들, 지금 막 머릿속에 온갖 생각이 다 드시죠? 그거 댓글창으로 함께 이야기 나눠볼 수 있으면 좋겠고요. 말씀드렸다시피 5월의 선정도서도 함께 이야기 나눠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5월의 북클럽 참여 링크는 제가 설명란에 달아둘 테니까요. 5월의 책은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읽고 더 많은 분들이 포인트도 가져가시고 더 많은 분들이 이야기 나눠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번에도 2,000원에 대여 가능합니다. 야, 진짜 리디북스에서 협의를 잘 해오고 있거든요. 저도 리디북스에게서 많은 그 리워드를 협의해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오늘의 리디북스 온라인 북클럽 첫 번째 시간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고맙습니다. 또 오세요. 안녕.